아칸소주 듀머스의 테런스는 기경제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수업에 수강생을 모집하느라 바빴다. 그는 사마스쿨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지방지 듀머스 클레리언에 광고를 냈다. 내용은 실리콘밸리에서 하는 말과 똑같았다. 수강생 여러분을 남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인터넷 사업가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었다. 최종적으로 30명이 면접을 통과했는데 농부, 방문 간병인, 만성 실업자 등등이었다. 그 중에는 인근 초등학교 선생님도 있었다. 사마스쿨의 계획은 세계 최대 디지털 프리랜서 중개 사이트인 업워크를 이용해 일을 찾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었다. 업워크에 등록되어 있는 상당수의 조사, 자료 입력, 고객 서비스 방면의 일은 대학 졸업장이 필요 없었다. 사마스쿨 측은 듀머스 주민에게 효과적인 자기 홍보법을 가르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그들이 일감을 충분히 따낼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수업 장소는 이전에 테런스가 면접을 보러 급하게 뛰어갔던 바로 그 시민기술회관이었다. 2012년에 완공된 이 회관은 황갈색 벽돌 건물이 꼭 아담한 고등학교처럼 보였다. 내부에는 공용 컴퓨터실, 인력개발센터, 널찍하고 채광이 잘 되는 교실 2개가 있었고 그 교실에서 지역 대학이 주민들에게 강의를 했다. 사마스쿨도 이 교실들을 강의 장소로 정하고 각 교실에 흰색 책상을 배열한 뒤 책상마다 검은색 컴퓨터를 올려놓았다. 수강생들이 기경제에서 할 일을 찾기 시작했지만 다 잘 찾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테런스가 그들을 대신해서 찾아냈고 비록 진척이 느리긴 해도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일하는 학생이 몇 명 생겼다. 테런스가 수업을 시작하고 1년쯤 지난 시점에 나는 가장 성공한 수강생이라고 할 게리 포스터를 찾아갔다. 당시 게리는 트레일러에서 살고 있었는데 기찻길에 바짝 붙어 있어서 기차가 지나가면 집이 통째로 흔들렸다. 내가 방문했을 때 문이 열려 있고 초인종은 고장이 나 있었다. 계세요? 내가 방 충문 너머로 외쳤다. 들어오세요.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게리가 있는 작은 정사각형 방은 트위티 인형 천지였는데 부인이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했다. 그는 책상에 노트북 2대를 다 나란히 놓고 앉아 있었다. 나와 악수를 한 후 그는 헤드셋을 썼다. 고음의 띵 소리를 듣고서야 나는 왜 그가 문 앞으로 맞으러 오지 않았는지 알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시어스 주택수리보험 상담은 게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게리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인사한 후 뉴욕에 사는 남자와 에어컨 수리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틈틈이 노트북으로 참고 자료와 고객 응대용 대본을 확인했다. 원래 게리는 인근 개사료 공장에서 일했지만 얼마 전에 공장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 정리해고를 당했다고 한다. 그가 테런스의 수업에 대해 들은 것은 일자리를 찾으러 인력개발센터에 들렀을 때였다. 당시 그는 실직 후 몇 달 동안 타이슨 식품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공장까지 1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밤에 장거리를 운전해서 오가는 게 무서워서 싫었다. 언제 뭐가 튀어나와서 박을지 모르잖아요. 그 동네는 도로에서 차가 고장나면 누가 데리러 올 때까지 오도 가도 못해요. 버스를 아무 때나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게리는 업워크에서 일을 못 찾았다. 그런데 테런스가 어라이즈라는 초대형 고객 서비스 회사에서 일자리를 구해줬다. 테런스의 수강생 중 9명이 그런 일에 지원할 자격이 됐지만 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인터넷 속도를 갖춘 사람은 게리를 포함해 3명뿐이었다. 게리는 어라이즈에 직접 고용된 게 아니고 어라이즈와 직접 계약을 맺지도 않았다. 어라이즈는 독립사업 운영자라는 명목으로 하청업체와 계약하고 하청업체에서 상담원을 고용한다. 그런 독립사업자 운영자 중에서 새로운 독립계약자를 찾고 있던 회사를 때마침 테런스가 발견한 것이었다. 게리가 고용된 업체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진한 화장에 헤드셋을 쓰고 포토샵으로 치아를 하얗게 만든 백인 여자의 사진 밑에 상담사 채용 페이지가 있고 그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나은 이유가 나열되어 있었다. 그 중 한 항목은
타사는 분단위로 임금을 지급하지만 당사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제공하고 임금 인상도 가능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는 게 큰 자랑거리라도 되는 것 같았다. 하긴 법적으로 기어이 독립계약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보장할 의무는 없다. 인형 속에 인형이 또 그 속에 인형이 들어가 있는 마트리오시카 인형을 생각해보자. 게리는 독립계약자로 제일 안쪽에 있는 제일 작은 인형이었다. 그 인형을 덮고 있는 것은 독립사업 운영자, 환하게 웃는 여자 사진 아래에 감정을 나열해 놓고 게리를 고용한 작은 회사이다. 그리고 그 위에는 독립사업 운영자와 계약을 맺은 거대 고객 서비스 회사 어라이즈가 있다. 거기서 한 단계를 더 올라가야 시오스가 나온다. 그렇지만 고객은 통화하는 내내 자신이 시오스를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라이즈는 이런 구조를 혁신으로 소개했다. 당시 어라이즈의 회사 소개 페이지에 들어가면 크라우드 소싱의 위력이라는 제목을 달고 각종 상을 받은 바 있는 당사의 특허 기술을 혁신의 산물과 결합함으로써 그간 등한시 됐던 많은 사람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해 소규모 사업자가 각자의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실리콘밸리가 자기네 서비스를 세상을 바꾸는 혁신이라고 홍보한 것을 두고 딱히 독창적이라 할 수도 없다. 어라이즈 같은 회사도 그렇게 주장하니 말이다. 게리와 같은 일을 하려면 교육비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테런스가 중간에 교섭을 잘해준 덕분에 게리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 대신 처음 3주간은 하루 4시간을 무보수로 일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공과금이 밀렸다. 그는 여기저기서 공급을 끊는다는 통보가 날아왔어요. 라고 말했다. 7월이 돼서야 공식적인 고용 제의를 받았는데 말만 고용일 뿐 실제 내용은 전혀 달랐다. 당사와 귀하의 계약은 임의 고용 형태이며 귀하는 독립계약자로서 보수를 받습니다. 귀하는 주와 연방기관에서 부과하는 모든 세금을 직접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또 이와 같이 배치되는 응원의 메시지가 사족처럼 달려 있었다. 우리와 한 식구가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의 임금은 당시 아칸 소주 최저임금보다 1.5달러 많은 시간당 9달러에서 시작됐다. 게리는 고객 응대력이 좋았다. 업계에서 그와 같은 노동자를 평가할 때 표준적으로 보는 척도가 3가지가 있다. 일정 준수도, 평균 통화 연결 시간, 상담 품질이다. 그는 이 3가지 측면에서 웬만해서는 모두 상위 5%의 점수를 받았다고 했다. 내 목소리가 좀 차분하고 잘 들리지 않아요? 한 번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고객이 자기 집의 모든 콘센트, 조명기구, 환풍기 그리고 화장실 열개에 대해서 불만 신고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게리는 그가 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내도록 가만히 들어줬다. 마침내 그 남자가 실토했다. 저기 사실 우리 집에 화장실이 10개나 되진 않아요. 게리가 부드럽게 말했다. 고객님께서 불만사항을 속 시원히 다 말씀하시라고 듣고 있었던 거지 그걸 다 입력하진 않았답니다. 진정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육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자 게리의 삶은 상승 기류를 탄 것 같았다. 새로운 소득이 생기고 업무의 유연성까지 생긴 덕분에 그는 결혼 15주년을 기념해 부인과 하와이로 여행을 다녀올 계획을 세웠다. 신혼여행을 못 갔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그는 이미 해변에서 보낼 휴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듯 활짝 웃었다. 그는 그 직업인 듯 직업 아닌 직업에 최선을 다했고 그 직업도 그에게 보답했다. 적어도 당시에는 그랬다. 어쩔 수 없이 깃경제를 선택한 크리스티 같은 사람들처럼 게리 역시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깃경제를 선택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깃경제가 허락하는 생활 방식의 매력을 느낀 커티스나 사업가가 될 기회의 매력을 느낀 에이브처럼 그도 희망차게 첫걸음을 뗐다. 깃경제의 세부 항목들을 확인하세요. 3부 상충하는 이야기. 시간이 흐르면서 깃경제도 독립성,
유연성, 자유로움만이 그 특징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기막힌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충격적인 것은 2014년 9월에 워싱턴 포스트의 리디아 데필리스 기자가 보도한 독립계약 청소원 앤서니 워커의 사연이다. 기사에 따르면 워커는 4살배기 딸을 어린이집에 맡긴 후 청소도구가 가득한 가방을 끌고 시내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2시간을 넘게 가서야 청소할 집에 도착했다. 그가 킥경제 기업 홈조이를 통해 의뢰받은 그 일은 보수가 51달러로 오가는 데 걸리는 5시간을 제하고도 시간당 약 10달러짜리 일이었다. 그나마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었고 산재 보상, 실업급여, 유급휴가, 퇴직연금 같은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실리콘밸리가 말하던 귓경제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2014년, 2015년을 거치면서 이런 사례가 속속 등장하자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에서 긱경제가 양질의 주문형 일감을 제공할 것이라던 이상론을 받아들이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우부로부터 다짜고짜 활동정지 처분을 받은 기사들의 이야기도 보도됐다. 홈조이 소속 청소원 중에는 월세 낼 돈조차 못 버는 사람들도 있었다. 포스트메이츠와 딜리버루 같은 긱경제 배달업체에서 일하는 배달원 중 일부는 최저임금도 못 벌었다. 가디언은 한 배달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딜리버루는 우리가 모두 세련된 옷을 차려입고 부수입을 올리려 다니는 젊은 중산층 남성이라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지만 많은 배달원이 이민자 아니면 토박이 서민이고 대다수가 돈이 절실히 필요해서 일하고 있다. 긱경제의 많은 노동자들은 피할 데 없이 가난하다. 미국인 전체와 비교할 때 긱경제 노동자는 연간 3만 달러 이하를 버는 사람의 비율이 2배 정도 많았는데 연간 3만 달러는 MIT에서 계산한 미국 4인 가족의 최저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4인 가족 최저생활임금이 연간 4만 6천 달러인 뉴욕의 경우 차량 호출 서비스 종사자 5만 명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단체에서 뉴욕타임스에 밝힌 바에 의하면 회원 중 5분의 1 이상이 1년간 3만 달러도 벌지 못했다. 이것도 각종 경비를 제하기 전 금액이라고 한다. 일찍이 야심찬 비전을 표방했던 긱경제의 리더들은 비교적 희소성이 큰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의 현실과 희소성이 작은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의 현실을 분간하지 못했던 것이다. 독립계약자를 한 집단으로 뭉뚱그려 보면 비슷한 일을 하는 직장인보다 수입이 더 많다. 그중 많은 사람이 뉴욕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커티스처럼 고도의 기술을 갖춘 프리랜서로 1년에 1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저임금 노동자는 직접 고용이 줄어들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 한 조사 결과를 보면 독립계약 청소원과 경비원은 조직에 정식으로 고용된 동종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소득이 각각 15%, 17% 더 적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아웃소싱에 따른 임금 불이익이 건물 관리인은 4에서 7%, 경비원은 8에서 24%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직접 고용된 동종 노동자보다 복지 혜택을 받는 비율도 낮았다. 미국 회계감사원에서 2015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리랜서를 포함해 임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 노동자가 정규 노동자보다 전반적으로 시간당 소득은 10.6% 낮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퇴직연금 혜택을 받는 비율은 3분의 2 정도 낮았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또한 이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 노동자보다 직업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풀타임 복지와 고용 조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공공부조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경제학자 데이비드 와일은 균열 일터에서 노동자가 하청업체나 임시인력중개소를 통해 독립계약자로 일할 때보다 대기업에 고용되어 정규직으로 일할 때 임금과 복지 혜택이 더 좋은 데에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고숙련 기술자, 전문 경영자,
반숙련, 생산 노동자, 건물 관리인 등 폭넓은 스펙트럼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기업이 20세기 중반의 직장을 대표했다. 다양한 기술과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에서 일하면서 생기는 결과로 중요한 점은 회사가 시장 지위에서 나온 이익을 직원들과 나눈다는 것이었다. 그 방법은 임금 책정이었는데 이는 노조의 존재 여부를 막론하고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였다. 일부 기업은 선의의 차원에서 이익을 공유했지만 많은 기업이 현명한 이기심이라고 할 만한 것에서 이익을 공유했다. 공정함에 대한 정서가 직원 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금 결정을 포함해 재반 인사 방침의 공정함이 고려된다. 특히 자신의 보수에 대한 인식은 부분적으로 타인의 보수에 영향을 받는다. 만일 대기업이 임원과 비서와 기술자, 기계공, 건물 관리인을 고용했다면 그렇게 공통된 회사의 우산 아래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임금 구조를 인식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고용주가 공장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때문에 건물 관리인의 임금이 인상되는 일이 일어났다. 와일에 따르면 기업이 건물 관리를 외주로 돌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 공정한가가 아니라 어떤 업체가 가장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가이다. 이때 독립계약자에게 직장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법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부담이 된다. 직원과 비직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페이스북처럼 돈 많은 기술 기업의 사옥이다. 직원으로 고용돼 고임금을 받는 지식 노동자는 각종 무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 외주 인력인 청소원, 버스기사, 경비원은 그렇지 못하다. 가디언은 2017년에 페이스북에서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는 마리아 곤살레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그들은 언제든 무료로 세탁 서비스를 이용하고 머리를 깎고 음식을 먹고 운동시설을 쓸 수 있다. 모두 바깥에서는 돈을 내야 하는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무료이다. 하지만 건물 관리인은 아니다. 우리는 월급만 받고 끝이다. 그나마 페이스북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책정했으니 외주 인력의 보수를 잘 채워주는 편이지만 비직원 노동자를 그야말로 가혹하게 부리는 기업도 존재한다. 임시 노동자는 일반 직원보다 부상 빈도가 높은데 부상 건수가 36에서 72%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에 대한 가혹한 처우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실제 사례를 보면 대기업이 간접 고용으로 노동자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공평한 처우를 할 책임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알 수 있다. USA 투데이는 2017년 탐사 보도를 통해 로스앤젤레스의 항만 트럭 기사들이 하루에 20시간씩 일하고도 한 주를 마감할 때면 고용주에게 빚을 지는 게 다반사인 실태를 폭로했다. 기업은 노동자에게 트럭을 직접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임금에서 트럭의 리스료를 제하면서도 노동자가 과실을 범하면 차를 빼앗고 돈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이 항만 트럭 기사들은 생산된 제품을 판매점으로 옮기는 물류체계의 일원이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이들의 노동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한결같은 반응을 보였다. USA 투데이 기자가 서면으로 백화점 타깃 대변인에게 자사의 공급사슬 내에서 자행하는 화물업체의 노동 착취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는 당사는 따로 밝힐 의견이 없다라고 답신했다. JC 페니 대변인은 외부 운송업체가 관련 법과 규정을 모두 준수할 것으로 믿는다라는 게 회사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LG전자 대변인은 본 사안은 당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있다. 전미고용법 프로젝트는 하루 10에서 12시간씩 주 7일을 일하고도 주급으로 $90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포함하여 다수의 노동자를 대신해 뉴욕 맨하튼의 식료품점들을 고발했다. 그리고 상원위원회의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그 노동자들이 직원이 아니라고 했고 노동중개인들 역시 베더런들이 독립계약자라고 말했다라고 보도했다. 킥경제의 투자들은 노동자가 유연성을 좋아한다는 취지의 장밋빛 데이터를 좋아하지만 이런 데이터는 노동자가 유연성을 임금, 직업 안정성, 복지, 안전 등의 요인과 비교해서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물이다.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노동자가 단순히 유연성을 좋은 것으로 보느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있었다. 프리스턴대 경제학자 알렉산더 마스와 하버드대 경제학자 어멘다 펠레이스가 콜센터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3,000명 이상의 지원자에게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통상적인 근무 조건, 그리고 그와 직무는 똑같지만 좀 더 유연한 근무 조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연구진은 무작위로 두 조건 사이에 임금 격차가 생기게 했다. 두 조건의 임금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유연한 근무 조건의 임금이 통상적 조건의 임금보다 조금 많거나 훨씬 많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압도적으로 많은 노동자가 유연성의 실질적 가치를 거의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통상적 조건과 유연한 조건의 임금이 같은 경우에는 절반을 조금 넘는 지원자가 후자를 택했다. 그들은 평균적으로 볼 때 근무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대가로 임금을 시간당 0.48달러 포기할 의향이 있었지만 몇 시간씩 근무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대가로는 단 한 푼도 포기할 의향이 없었다. 다시 말해 유연성에 어느 정도 가치를 두긴 했지만 그 가치가 아주 크지는 않았다. 마스는 인터뷰에서 내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한테 유연성을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당연히 다들 좋아한다고 하죠. 하지만 질문을 돈을 좀 덜 받는 조건이라도 그런 일을 선택할 건가요? 라고 바꾸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 지점에서 진심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아니라고 하죠. 적어도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말이죠. 챕터 8. 회사로는 전화하지 마세요. 다음 몇 가지 예시는 어느 회사의 온라인 지원서 접수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다. 탁자에 $10가 놓여 있고 그 용도를 알려주는 메모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 팁으로 놔둔 것일 테니까 챙긴다. B. 내게 주는 돈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대로 놔둔다. C. 고객에게 팁인지 물어본다. 월요일에 8시간 동안 근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이 되어보니 근무 일정이 2시간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가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작업을 취소한다. B. 하겠다고 약속한 일이니까 작업을 한다. C. 지원 부서에 전화를 걸어 다른 작업을 추가로 배정해줘야 일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고객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전화를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나는 언제든지 개인적인 전화를 받는다. B. 나는 고객이 다른 방에 있을 때에만 개인적인 전화를 받는다. C. 나는 절대로 개인적인 전화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2015년에 뉴욕의 기경제 기업이 새로운 청소원을 모집할 때 내는 질문이다. 나는 온라인 벼룩시장 크레이그리스트에 올라온 구인 광고를 보고 응시해봤다. 그 광고에는 실력 있는 자영업 청소 전문가를 모십니다. 시간당 최대 $22 가능, 근무 일정 자유롭게 조정 가능, 주간 소득 $1,000 이상, 청소 전문가 다수 활동 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 이름, 주소, 청소 경험을 입력한 후 지원서를 접수했더니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위의 질문이었다. 각각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첫 번째 질문은 B. 당연히 그대로 놔두고 물어보지 않는다. 두 번째 질문도 B. 일하는 시간보다 오가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해도 작업을 한다. 세 번째 질문은 C. 남의 돈 받으면서 그러면 안 되지. 전통적인 프리랜서 업무에서는 의뢰인과 노동자의 관계가 꽤 명쾌하다. 독립노동자가 작업을 의뢰받아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즉 고용자의 개입 없이 작업을 한다. 기경제에서는 업워크 같은 기업이 이런 형태의 노동을 알선한다. 의뢰인이 업무를 맡기면 노동자는 업워크의 지시나 도움을 받지 않고 그 일을 완수한다. 하지만 우버와 땡땡계의 우버 스타트업이 등장한 이후 필연적인 갈등이 불거졌다. 이들 기업은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탁월한 서비스로 정평이 나기를 원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변호사들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만일 회사가 독립계약자에게 교육과 유니폼, 복지 혜택, 규칙적으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다시 말해 기업에서
직원의 업무 능력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쓰는 방편을 이용한다면 나중에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오분류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기경제 기업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싶지만 독립계약자를 직원처럼 대우했다고 빌미를 잡히고 싶진 않으니 말이다. 노동자를 전혀 교육하지 않거나 아무런 지침도 제시하지 않으면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매주 같은 노동자가 같은 고객에게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근무 일정을 짜고 의욕을 북돋기 위해 양질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능력을 증진할 방법을 지도하면 소송에 휘말려 자칫 독립계약자를 직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미국에는 노동자를 독립계약자와 직원으로 구별하는 단일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기준은 주마다 다르고 법마다 다르다. 유럽에서도 법이 너무 복잡해서 노동자의 독립 여부를 명쾌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볼 때 독립계약자는 어떤 식으로 일을 완수할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일로 인해 이득을 보거나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와 계약할 때 어느 정도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어떤 노동자가 직원처럼 취급되고 있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아마 법정까지 가야 할 것이다. 이런 회색지대가 있기 때문에 직원의 분류 기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한편으로는 기업에서 빈틈을 최대한 이용해 노동자를 독립계약자로 분류할 수 있다. 심하면 사기라고 해도 무방할 편법의 유혹도 받는다. 명목상으로만 독립계약자라고 부를 뿐 직원을 대할 때와 같은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이 이런 식으로 오분류한 노동자가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노동부 근로기준 분과를 이끈 데이비드 와일은 전형적인 꼼수를 이렇게 설명한다. 거의 매주 지청에서 올라오는 오분류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건물 관리인, 방문 간병인, 이장공, 케이블 설치기사, 요리사, 항만 트럭기사, 물리센터 상하차원 등 모든 유형의 노동자가 거론됐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충격적이었던 사례는 바로 전주까지만 해도 직원이었던 건설 노동자들이 월요일에 출근하자 무슨 조화인지 수백 개 유한 책임 회사의 사원 슬롯이 소유주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연방법과 주법에 명시된 고용보호장치를 모두 박탈당한 겁니다. 그냥 모든 사람을 직원으로 재분류하면 오분류 혐의를 면할 수 있을 텐데 기경제 기업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기업이 직원에게 독립노동자와 같은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을 금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2015년 포천 분석 기사에서는 만일 우버가 모든 노동자를 직원으로 재분류할 경우 매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자그마치 4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계산됐다. 2016년에 차량 호출 기업 리프트가 파손되면서 시작된 재판의 기록을 보면 이 회사가 기사를 직접 고용했을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직전 4년치 임금으로 1억 2,600만 달러를 더 지불했어야 할 것으로 계산됐다. 이것은 애초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생각했던 단위 경제가 아니다. 가상 비서를 제공하는 저추월은 2015년에 수백 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이유가 독립계약자를 직원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저추월의 공동 설립자는 블룸버그의 지금까지 설립된 주문형 공유경제 기업 중에 독립계약자와 일하지 않는 곳이 없다. 독립계약자를 직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면 이들 기업의 사업 모델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그러다 보니 많은 기경제 기업이 책 잡힐 말과 행동을 피하며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갔다. 다시 말해 노동자를 직원으로 대우하지 않으면서 앞에서 예로 든 기발한 문답을 쓰는 것 같은 전략으로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를 관리하려 한 것이다. 이런 행태에 대한 자백을 끌어내기까지 나는 신중하게 상대방의 눈치를 살펴가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윙크하기를 수차례 반복해야 했다. 그런 노력 끝에 이제는 폐업한 기경제 청소업체 홈조이에서 뉴욕 지점장을 지낸 KT 세이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넌지시 애둘러 말하는 거지. 어떤 청소원에게 뭘 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어도 다른 청소원들이 어떻게 하니까 5점 만점을 받았더라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편법은 기경제 기업들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여기는 법, 다시 말해 스마트폰으로 일을 찾는다는 개념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옛날 옛적에 만들어진 법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청소업체의 문답을 통과한 후 나를 포함한 청소원 후보자들은 오리엔테이션을 받기 위해 미드타운 맨하튼의 허름한 건물 6층에 집결했다. 좁은 방에 학교에서 쓰는 저렴한 플라스틱 책상이 배치되어 있었고 20명 정도가 대기했다. 모두 전화 통화로 한 번 걸러진 사람들이었고 대부분이 흑인이었으며 면접용 복장으로 재킷과 검은 면바지를 입고 온 사람이 많았다. 뉴욕 관리팀장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수시로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말투로 참석자의 참여를 종용함으로써 집중도를 높이려 했다. 그녀가 영상을 하나 틀었다. 영상 속에서는 어느 모범적 노동자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회사와 독립계약자로 일하는 게 좋아요. 아무한테도 간섭받지 않고 사장님처럼 일할 수 있으니까요. 가족과 마음껏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청소원은 청소를 끝낼 때마다 자기가 직접 사온 백합을 꽃병에 꽂아두고 나온다고 했다. 자,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죠? 캐럴이 참석자들에게 물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하자 그녀는 표현만 살짝 바꿔서 다시 말했다. 그래요. 독립계약자니까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요. 네, 저분은 이 일을 아주 좋아하네요. 그리고 한껏 고조된 목소리로 뻔한 말을 했다. 육체노동을 할 사람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 저 여자분 같은 사람이에요. 캐럴은 참석자들에게 여러분이 하게 될 사업의 핏줄이라며 전용 일정 관리 앱을 소개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 일의 큰 장점 중 하나는 회사가 영업 중인 37개 도시 중 어느 곳에서든 일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겨울은 뉴욕 말고 마이애미에서 보내고 싶다면 못할 것 없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디즈니월드로 휴가를 다녀올 때도 오가는 길에 할 일을 찾을 수 있죠. 물론 그 휴가가 유급 휴가는 아니었다.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와 다른 점이 뭘까요? 캐럴이 물었다. 말끔한 흰색 셔츠를 입고 뒷줄에 앉아있던 남자가 손을 들었다. 일정이 고정된 게 아니라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다는 거요. 캐럴이 이렇게 맞장구 쳤다. 맞습니다. 혹시 우버라고 아세요? 우리는 청소계의 우버라고 보면 돼요. 그녀가 다시 영상을 하나 틀었는데 이번에는 영국식 발음을 하는 청소원이 등장했다. 나는 자유롭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어서 독립계약자로 일하는 게 좋습니다. 앞서 본 여성과 사실상 똑같은 말이다. 다음으로 캐럴은 슬라이드를 넘겨서 청소원이 어떤 식으로 보수를 받는지 설명했다. 청소를 마치면 의뢰인이 후기를 남기는데 그 평가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진다. 청소원의 임금은 시간당 15달러에서 시작했는데 그 정도면 일을 하러 오가는 시간이나 청소용품을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지 않을 때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다. 한 주 동안 실적이 좋으면 임금이 시간당 17달러로 뛸 수 있었다.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청소원들은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고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로 시간당 22달러를 받았다. 캐럴은 이런 평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을 많이 잡는 것보다는 한 번을 해도 똑바로 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그녀의 설명이 이어졌다. 청소원은 지인을 청소원으로 영입하면 50달러를 소개료를 받고 의뢰인이 자신을 지목해서 다시 일을 맡기면 5달러의 보너스를 받았다. 그런데 캐럴은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 슬라이드에는 고객을 거부할 경우 즉시 본 플랫폼 사용 자격이 박탈됩니다. 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 청소원이 신분은 자영업자일지 몰라도 고객은 자기 고객이 아니라 회사의 고객이라는 뜻이다. 그녀의 입에서 슬슬 나쁜 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방 뒤편에 밝은 파란색 캐리어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진공 청소기와 대걸레로부터 시작해서 청소일을 시작할 때 필요한 용품이 모두 들어있었지만 구입 비용 150달러가 청소보수에서 공제된다고 했고 그렇다면 초기 시급을 기준으로 5건의 의뢰를 무료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캐럴은 청소용품에 대한 설명이 독립계약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덧붙였다. 이걸 구입하는 게 의무는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은 사업자니까 청소용품을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캐리어에는 청소용품 말고도 청소원의 이름을 적어서 남겨놓을 수 있는 카드, 청소 완료 항목을 표시하는 점검표 등 파란색 바탕에 브랜드명이 적힌 마케팅 용품이 들어있었는데 캐럴은
그 중에서도 화장실 휴지 끄트머리를 삼각형으로 접은 후 붙이는 브랜드 스티커가 특히 마음에 든다고 했다. 이 스타트업은 청소원이 집안 곳곳에 마케팅 용품을 남기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비로 그 마케팅 용품을 구매하게 한 셈이다. 앞줄에 앉아있던 남자가 손을 들었다. 그러면 그런 게 다 떨어지면 우리가 사야 하나요? 캐럴은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거나 미안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당연한 것을 뭐하러 물어보냐는 듯이 대뜸 대답했다. 그럼요. 나쁜 소식은 끝뿐만이 아니었다. 청소원이 작업을 2시간에서 36시간 전에 취소하면 임금에서 15달러가 차감됐다. 2시간 전에 취소하면 작업 보수와 똑같은 금액이 차감됐다. 좀 너무하다 싶어 회사로서는 청소원이 약속대로 청소할 장소에 오게 하려면 그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했다. 청소원을 질책하거나 지도할 감독관을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랬다가는 청소원이 사실상 직원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고객도 비슷하게 관리된다는 사실이었다. 고객의 의뢰를 취소하면 2시간 전이나 36시간 전이냐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받았고 그 일부를 청소원에게 지급했다. 다른 참석자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캐럴의 대답은 지원센터에 물어보세요였다. 그 말투로 봐서는 왠지 지원센터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이후 참석자들은 휴대전화로 전송된 링크 웹페이지에 접속해 또 다른 테스트를 치렀다. 캐럴이 채점을 하러 나가면서 서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얘기하고 있으세요? 라고 말했다. 공원관리청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부업으로 할 일을 찾는 중이라는 한 아주머니는 예전에 도우미로 일해봤는데 사람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뭐든 일단 고객에게 물어본 후에 행동으로 옮기라고 조언했다. 체육관에서 일했다는 아저씨는 유리창 닦기 쓰는 요령을 알려줬고 올드네이브 의류 매장에서 일했다는 아가씨는 뜨개질하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프리첼 모양으로 매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 아가씨는 청소 경험이 있을까? 본인의 말에 의하면 이골이 났을 정도란다. 그 외에 신문 방송학 학위도 있고 간호사 교육도 반쯤 받다가 학비가 모자라서 포기했다고 했다.